이미 한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처럼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중국 성장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연계된 어떤 무역 구조 이런 부분의 혜택은 한국이 이미 상실을 했다. 자산 흐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사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 자산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횡보에 들어가면서 이쪽에 뭐라 그럴까 투자의 매력이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다른 대체 자산 그게 이제 사실은 1분기에는 채권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2분기에서는 채권 금리가 좀 빠졌고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대체 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는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히려 좀 그동안 편하겠던 예금과 채권 사이드와 부동산 이 모두가 2분기 와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일단 작년 상황을 좀 돌아보면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40년 만에 주식하고 채권이 가격이 이제 같이 떨어지는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자산 배분의 대원칙인 6대4 분할 매수가 이게 환급률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그게 이제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게 정상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작년에 그 자산 배분의 대원칙이 깨진 부분,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수익률이 안 좋았던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물가하고 통화 정책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바뀐 건지,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바뀐 건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 레벨이 좀 떨어졌고 연준 통화 정책도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긴 했지만 과거처럼 연준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준다든가 그리고 인플레가 과거처럼 1, 2%대 안정적인 인플레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속단하기는 조금 좀 성급할 수가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금리가 좀 높은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 어느 정도 레벨,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는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자산 간의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당분간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제 말씀 나눌 내용들이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뒷부분 가면은 할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올해 저랑은 또 뵀으니까 혹시 지금 뭐 투자 상품 전략부 하면 결국 자산 배분 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산 배분상에서 어느 자산을 조금 유망하게 보시고 어느 자산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시는지 그거를 일단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주시고 시작을 하면 훨씬 저희가 좀 얘기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전제는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 올해는 한국은행이나 페드 모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 전제를 내년에도 지금 시장 기대치처럼 페드가 100bp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본 원인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은 그 물가 수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더 높은 정책금리 레벨 이 정도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 3개월의 단기 시계를 갖고서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나 S&P 500이 뭐 지금 대비 한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은 코스피 역시 2,500대 후반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타겟팅은 한 2,700포인트대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시장을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한 3.7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 3%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금리가 생각보다는 내년도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계를 한 1년 반 정도 넓게 본다 하더라도 정책금리 인하폭이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00bp보다는 75bp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년물 기준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폭은 3%, 그러니까 2%를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대를 진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금리는 3분기 정도까지는 좀 반등하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는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분명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채권에 대해서도 장기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은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쿠폰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레벨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폰 매력을 고려했을 때는 한 1, 2년 시계 정도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매력 있는 상황이 올해 중반 이후부터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채권에 매력이 있다는 거는 장기물 쪽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쿠폰 자체가 높으면 2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단기물도 쿠폰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쿠폰 플러스 이제 캐피탈 게인을 같이 이제 그 기대를 하는 건데 이 캐피탈 게인 쪽은 그렇게 높은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하고 금리 레벨이 과거처럼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과거처럼 부동산 성수기가 5년마다 반복이 되는 사이클 이런 사이클은 앞으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연준의 정책 수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어를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옛날처럼 상당히 뭐 초호황 상당히 좋은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준이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가게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식하고 채권 매력이 좀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런 전략도 그렇게 합리적인 전략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대답해 주시기도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혹시 못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정리를 하면 한 분기 정도는 주식이 다른 그렇습니다. 자산 대비로는 기대 수익이 좀 높고 한 분기 정도 이후에는 이제 주식 쪽 비중 좀 줄이고 채권 쪽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뭐 수익률을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결국은 한 분기 정도는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벌어지다가 한 분기 이후 정도는 전체 자산 가격들이 그냥 고만고만해지는 약간 이런 장세를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전제는 생각보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려주지 않을 거다.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최근 이슈들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 정도는 위험 자산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제일 높게 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제 해묵기도 하고 좀 지겹기도 하지만 또 이 부채 한도 이슈를 우리가 또 언급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낙관론이 커지다가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G7 참여하느라 그런지 몰라도 협상이 좀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짧게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상 자체가 안 되죠. 뭐 결정권이 뭐 시장 가격이나 아니면 경제 변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극히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그 안 됐을 경우에 어떤 그 비용 지출이 너무나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비용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시간의 문제지 뭐 되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한도 증액을 해주지는 않고 임시 방편, 그러니까 뭐 약간씩 소폭 올려줘서 기한을 좀 넓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6월 초를 뭐 엑스데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결과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치적인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상의 어떤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옐런 그 의장이 지금 6월 1일을 엑스데이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주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뭐 이걸 이용해서 혹시 뭐 전략상의 수정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한 분기를 주식시장을 좋게 보시는데 잠깐 리스크 관리했다가 결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시장을 좋게 보는 게 나을지. 일단 뭐 변수 자체에서 빼야 됩니다. 이건 변수라고 볼 수도 없고요. 왜 변수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전략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전략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인하고 액션을 하게 됐을 때는 이미 시장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액션에 어떤 그 효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변수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어떤 그 불확실성 요인, 불가피한 불확실성 요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보다는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지난 이유가 더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그 타결된다라는 가정하에 타결이 되면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지출을 못했잖아요. 지금 재무부 현금 잔고도 그러니까 TGA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거고 그러면 타결 즉시 채권 발행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TGA 계정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TGA 계정이 683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이게 5천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이 TGA 계정이 5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확대된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국채 발행을 해서 네.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은 사라지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미국의 국채 발행을 상당히 급격히 이제 늘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그 국채 시장에서 발행 물량 부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가 좀 상승하는 요인이 됐겠죠. 물론 지금 미국의 그 금리 그 레벨이 단기물 레벨은 지금 연준 기준금리 상단을 다 넘어서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장기물 레벨도 많이 올라갔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슈 이후에 지금 이벤트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채권 수급이나 어떤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채 한도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그 시장 전망을 네. 얘기하시면서 이제 기본 가정을 얘기해 주신 게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예, 이제 이 말씀 맞습니다. 전 참 예, 그 많이 와닿는데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연준 내에서 약간의 뭐랄까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매파적인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비둘기적인 분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죠. 했었죠. 예. 네. 그래서 6월 달에도 혹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주 후반에 있었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싹 다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해버린 예, 것 같은 예. 생각보다 금리를 안 올려도 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금리 인하는 안 보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금리 인상은 종료되는 거는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용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워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사 종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이라고 해야 될지 이두 개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종료라는 얘기는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얘기고 동결이 지속된 이후에 어느 시점 가서는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인하로 간다라는 얘기를 일단 함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단이란 단어는 좀 다릅니다. 중단은 홀드죠. 일시 멈췄다가 다시 상승 사이클, 인상 사이클로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단이란 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하반기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자산 시장, 주식 시장 모두의 그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뭐 많이 보시는 그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향후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 뭐 네. 정책금리 전망을 보여드리는 건데 6월은 86% 이게 물론 일자별로 계속 변동하긴 합니다만 네. 86%를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 레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이 급격히 반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이제 관건은 이제 그 3분기 말 이후, 그러니까 9월 이후입니다. 9월까지도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한 25bp씩 두 번 정도는 인하를 할 것 같다. 라는 게 50% 미만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6월에 동결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연내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연내 그 인하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주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연준 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충돌들, 그러니까 인플레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연준 내에서도 의견은 좀 분분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은 상당 부분 좀 분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물가의 둔화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전체 물가의 상승 둔화되는 속도는 좀 빠를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 물가를 보게 되면 핵심 물가는 둔화가 시작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주택 가격, 그러니까 그 주거비 문제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4월 달부터 약간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물가에 반영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 CPI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 핵심 물가에서 차지하는 상품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인데, 자동차 가격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핵심 물가, 핵심 상품 가격은 이미 2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에너지 물가도 뭐 비중이 한 7% 정도로 낮아지긴 했지만, 6월이 지나 7월부터는 다시 기여도가 플러스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상반기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상품 물가가 생각보다는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가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죠. 핵심 물가는 떨어지는 과정, 둔화되는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 상품이나 에너지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반등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그 서비스 부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긴 하지만 이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전체 물가 레벨도 3% 수준에서는 연말경에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내년도에 연준이 100bp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연내는 동결이 지속이 될 가능성으로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의 금리 인하 폭은 100bp 수준에서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준이 동결을 하고 연내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없앴다지는 않겠지만 동력을 조금씩 약화시켜가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자산시장 가격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요. 네. 어쨌든 부장님께서도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혹시 상반기인가요? 하반기 쪽이신가요? 대략?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내리는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물가가 말 그대로 2%대에 안정될 게 이제 확신이 섰을 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물가는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물가보다 경기 쪽에 대한 위험이 커져서 예. 지금 물가를 볼 게 아니다. 예, 예.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예. 금리 내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주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혹시 내년도에 예상하시는 금리 인하는 어느 쪽 경우로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가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물가 레벨, 그러니까 연말경에 물가가 한 3% 정도까지 둔화가 된다면 5%의 정책금리는 되게 높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4%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경기 둔화폭을 그렇게 심하게 가져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bp, 저는 100bp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준의 정책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비 경기의 그 둔화, 실제로 많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가지 않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연준이 어느 정도는 정책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작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정책금리 약간씩은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려가는 과정이 경기의 어떤 침체, 뭐 심각한 침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올해 코스피가 한 2,750까지 올라가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20% 이상 오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일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 크래시가 온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다시 대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논의가 계속 이제 사실은 그렇게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틀거리 속에서 자꾸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1년 내에 못 보던 금리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파월 의장 이전까지의 모든 발언들이 그렇게 매파적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결국은 미국 연준 인사들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침체 예상이 아니고 과열 냉각을 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그거를 장단금리 역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기가 과열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곧 침체가 올 거야 라는데 계속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거의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몇 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그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도 네. 현실화될 것 같지 않고 한 2, 3개월 안에는 그러면 그 앞서 이제 모두의 포즈 단계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지된 상태로 가겠다는 게 사실 그런 근저를 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기가 꽤나 오랫동안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뭐 네. 노랜딩 얘기도 이제 그 1분기에는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당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뭐 크게 우려하지 말자. 네. 이게 뭐 그거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게 짧게는 6개월, 네.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네.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역전된 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역전이 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2년물, 10년물 기준으로는 첫 역전은 작년 4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추세적으로 역전이 들어간 건 7월부터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년이 됐다. 네. 라는 얘기고요. 미국 경기 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 라는 얘기죠. 네.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한 6개월 기간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실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클리블랜드 연준 그 경기 예측 모델 이것도 역시 올해 4분기를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경기 침체가 얘기만 했지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직은 조금 성급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소비 사이클을 보게 되더라도 전체 소비 사이클이 지금 상품하고 서비스하고 좀 나눠지는데, 상품 소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플랫 수준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소비가 그보다 조금 견고하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고점 대비 내려오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연말 정도로 가게 됐을 때는 아마 미국의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부정적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볼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이 소비 사이클이랑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을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한 4분기 연말경에 한 마일드하게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게 그 CBR 리세션이라고 하죠. 심각한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붕괴돼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게 붕괴돼서 이 골이 깊어지고 이 기간도 상당히 길게 가는 이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정책 수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랜딩이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경에는
약간 그 마일드한, 약간의 뭐 슬라이틀리하게 약간 성장의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주 그 급격한 침체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연준의 정책도가 있다라는 말씀은 만약에 연말기에 와서 예. 장단기 역전이 이제 거의 1년 반을 채웠고 예. 실제로 은행권들이 대출을 감소시키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 상황들 즉 전년 대비 소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면 거기서의 정책 그 도구라는 건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게 그렇죠. 강력한 맞습니다. 도구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세게 오면 두세 번 내리면서 다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 내용 조금만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장님께서는 연준이 2%대라고 하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물가가 낮아지는 게 보이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너무 과하게 높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미세 조정은 할 거다.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경제로 한번 넘어와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쌍둥이 적자이지 않습니까? 예. 재정 적자가 30조 원을 넘은 상태, 세수가 안 거쳐가지고. 아, 우리나라?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도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실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원화가 1,340원 수준에서 지금 1,315원 수준까지 뚝 떨어졌어요. 예. 즉 강세입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시장은 뭔가 배팅을 시작했거든요. 하반기 제가 보기에는 무역 수지 흑자 전환에 대한 배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흑자 전환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뭐 그 부분이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라는 게 약간 지금 구조적 성격을 좀 뭐 띠고 있어서 네. 뭐 과거 같지는 않을 걸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그래프 잠깐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2023년도 올해죠. 각국 그러니까 주요국들입니다. 한국, 유로존,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죠. GDP 성장률 전망 컨센서스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빨간색이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지금 한국입니다. 1.2까지 지금 하향 조정이 돼 있고요. 한국은행이 2월달에 그 전망치 내놓은 게 1.6이었고 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으니까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텐데 아마 상당 부분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는 대로 미국, 유로존 모두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한국만 유독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상황이고요. 하반기 되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추가적인 어떤 하향 조정, 성장률 하향 조정은 좀 진정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출 경기도 이제 그 증가율이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마이너스는 뭐 그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동시에 적자 폭은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회복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무역 수지 부분하고 환율을 조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는 중국하고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그 영향으로 지금 네. 그 자리를 잡고 있죠.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이게 중국으로. 그 원자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그 적자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근데 그 무역 수지 적자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 원자재 관련 적자 비중은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간재하고 그다음에 자본재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 부분 많이 심화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중국하고 상당히 연동이 돼 있고 업종별로는 이렇게 반도체하고 상당 부분 연결이 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과거처럼 돌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중 분쟁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걸려 있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 쪽으로 반도체를 많이 수출을 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흑자가 지속이 되는 이런 과정이
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거처럼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미중 갈등 문제고 이걸 이제 차치하고 다른 부분 하나는 한국의 뭐 수출 경기나 아니면은 무역 수지 흑자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상당히 견고한 성장을 지속을 해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미 뭐 끝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론 중국은 한 6% 가까이 성장을 할 거고요. 2분기 중국 성장률은 뭐 1분기 4.5였는데 한 7% 이상 거의 8% 가까이까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성장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 가겠지만 내년에 다시 5%, 4%, 3%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성장이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연계된 어떤 무역 구조 이런 부분의 혜택은 한국이 이미 상실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환율부를 좀 넘어가서 환율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게 소폭 약세인데 6개국 선진국 통화가 이제 달러화 지수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 중에 5개 통화는 모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엔화만 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본 엔화는 YC 정책, 일본 통화 정책하고 분명히 네. 좀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인도 모든 아시아 통화들이 대부분 달러 대비 약세를 약세죠.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중국 부분하고 상당히 연동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은 어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거 대비 어떤 이렇게 변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 20년간은 원달러 환율의 밴드가 낮은 밴드는 한 1,050원, 높은 네. 밴드는 1,250원 정도 한 200원 밴드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네. 이게 아웃라이어에서는 이거보다 좀 아래, 좀 위에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인 밴드가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요번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이상 때까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국 경제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 이게 다시 원달러 환율 레벨을 1,050원, 1,250원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부분이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라면 원달러 환율 레벨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방 이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하단 밴드는 1,050원이 아니라 1,200원, 상단 밴드는 1,350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 밴드 이동이 돼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무역 수지가 더 악화되지는 않고 하반기 가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들리는데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 결국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게 외국인 매수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올 들어 외국인이 10조 원 넘게 순매수였고 네. 이제 그 중에 9조 원대가 삼성전자고 결국은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올해 하반기 되면 뭐 초과 공급도 좀 줄고 뭐 좀 반도체 가격도 좀 오르고 이제 이런 부분 반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약간 기대를 높여보면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한 5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근데 올해 이제 10조 정도 순매수했으니까 이걸 단순 계산해보면 50 몇 조 팔았으니까 이제 10조밖에 안 샀으면 뭐 훨씬 다시 남은 시간 동안 뭐 10조 이상을 더 살 수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그냥 추세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전망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뭐 추가 매수 규모를 예측하는 건 아니 불가능한 추가 매수 규모라기보다 이제 이게 밥 먹을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아니 왜냐하면 57조 원을 팔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10조 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팔았던 거에 비하면 많이 산 게 같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흐름을 좋게 본다고 한다면 막말로 57조 팔았던 걸 50조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니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는 너무 네.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고 제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럼 좀 더 앞으로 질문이 중요한 시대예요. GPT 생성형 AI 시대에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덩어리 크게 질문하시지 말고 잠깐만요. 조금 아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맞고 질문을 이렇게 하시지?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과거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기술주 기업들이 좋을 때 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술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는지가 예.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좋을 때 한국도 좋았으니까요 그때. 그렇죠. 뭐 기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미국 기업이익이 좋을 때 한국의 기업도 좋고 특히 ROE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기업의 ROE는 추세적으로 그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2010년대 네. 중반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네. S&P 500개 이 빅테크가 이제 주도를 했고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맞습니다. 네. 뭐그 ROE는 이제 자산 소가하고도 연동이 되니까요. 네. 한국은 ROE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약간 플럭츄에이션을 이제 보이면서 2017년대 빠르게 올라왔다가 18년대에 급격히 이제 꺾이고 그게 2020년대 한국도 미국처럼 빠르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연동이 돼 있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미국 전체적인 ROE는 지금 한 거의 미국은 한 20%까지 갔다가 지금 한 17% 정도까지 둔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한 10몇 프로, 12%, 13%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시장 ROE 자체가 한 7% 정도로 떨어져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물론 이게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이게 주가 상승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빠르게 올라갈 때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 것처럼 될 수 있을까? 놓고 보게 되면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뭐 파운더리나 어떤 그래픽 이쪽 그 엔비디아 쪽이 주도하고 있는 쪽이죠. 그쪽으로 중심이 돼 있고 디램은 그런 사이클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요. 물론 이게 공급 조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미국처럼 주도권을 DRAM 시장이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외국 매수세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50조 원이 나간 게 원복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규모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동의는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왜 빠져나갔고 올해 왜 사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 역시 이거는 인플레랑 연준 사이클랑 뭐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신흥국 아시아 외국인 동향하고 거의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다라고 뭐 인도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순환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다 이거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레벨이나 전반적인 물가 레벨이 과거의 레벨로 원복이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외국 매수세가 다시 50조 원을 채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 레벨도 둔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연준 정책 목표보다는 분명히 위에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연준 정책 금리도 한 1년이나 1년 반 사이클을 가지고 내려가는 쪽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는다면 외국인의 위험, 리스콘이라고 하죠. 위험 선호도 과거처럼 원복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올해 연중반, 그러니까 여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기를 지나면서 기대치들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도 아마 뭐 당분간 더 순매수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점차 이제 약해지는 쪽으로 오히려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봐야 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아까 한 분기 정도는 이제 주식에 대한 예. 그 비중 확대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섹터 중에서 보게 되면 약간 그동안 2차 전지 중심이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반도체 쪽은 약간 이제 순환매 같은 느낌이긴 한데 혹시 좀 유망 섹터로 보시는 거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죠. 뭐 여기에 최근 순환매 들어오는 게 이제 그 건강 관리, 그러니까 네. 헬스케어 쪽이 순환매가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2,500포인트대 중반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한 200포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존 주도주가 계속 그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자동차도 그 옛날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죠. 어차피 이제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가장 좋은 어떤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중간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이게 아주 좀 긴 시간을 갖고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산업은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다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이 과열된 건 맞지만 항상 주도주 사이클에서 이런 과열 종목 나오는 거거든요.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쪽 투자 유망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박석현 부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